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2달 동안 귀신들이 나를 미친 듯이 괴롭혔다. 어느 날부터인지 전 가위에 많이 눌리는 체질이 되어버렸었어요. 대충 중학교 때부터인가요? 중학교 때 잠도 적게 자고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니 몸이 너무 허약해져서인가 봐요. 가위에 눌리고 혼자서 이빨을 악물고 있어서 일어나서 안 하려고 했더니 더 세게 물어주고 갑자기 어금니 쪽에 빠각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전 이빨이 다 썩은 상태였는데 너무 세게 물어 약해진 이빨이 부러지는 소리였던 거죠. 아차 싶어서 이빨 사이에 손가락을 넣어보면 손가락을 깨물어서 아파서 다시 빼고 손으로 벌리면 턱이 너무 아프고 그럴 때도 있었고 스스로 숨을 참고 있을 때도 있었어요. 눈이 떠서 깨도 가위가 눌려있는데 숨까지 가위가 눌렸는지 쉬어지질 않았어요. 그래봤자 숨 참는 게 1에서 2분인 짧은 시간이지만 혼자선 얼마나 급박한 상황인지 몰라요. 그래서 가위를 빨리 풀고 숨을 쉬려고 발악한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류의 가위는 제 스트레스, 불규칙 생활에서 나타난 것 같아요.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 가위를 또 눌려있을 때였죠. 머리맡 위에서 2명이 소곤소곤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아기인 것 같았어요. 목소리가 굉장히 어린이스러웠거든요. 그게 시작으로 됐던 것 같아요.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또 가위였죠. 꿈에서 소파가 하나 있었어요. 그 소파만 계속 나왔죠. 근데 갑자기 삐하는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뒤에서 여자 얼굴이 점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순간적으로 저건 보면 안 된다 후회할 거다 생각하고 미친 듯이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자 꿈에 서겠어요. 근데 아직도 가위. 아직도 가위냐. 그냥 잠이나 자야지. 근데 눈은 감아지지 않았어요. 가끔 따가울 때 감기는 거 빼고는 감아지지 않았어요. 천장만 계속 바라보았죠. 그러고 얼마나 있다 잠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겨웠어요. 뭐가 보일까 무섭기도 했고요. 그럴 땐 주위에서 뭔가 쳐다보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는 그냥 맨날 가위를 눌렸죠. 1에서 2주 뒤인가. 제가 이번엔 눈을 저번처럼 눈을 못 감는 채로 옆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땐 일찍 자서 저녁 10시쯤이었는데 언니가 거실에서 TV를 한창 보고 있어서 TV 소리가 났어요. 제가 문을 열고 자거든요. 그래서 문을 통해 거실에 TV가 보여서 TV나 보고 있었어요. 언니는 안 보이는 쪽으로 못 보고 아빠 왔다 갔다 하는 건 보이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딸깍딸깍 소리가 반복해서 나는 거예요. 뭐지? 보일러 소린가? 시계가 고장났나? 하고는 시계가 있는 책상 쪽을 보는데 괜히 봤다. 끔찍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쪽을 본 눈은 다시 돌려지지도 않고 감아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요. 가끔 눈 아프면서 감아지는 게 전부. 계속 그 아이를 쳐다보고 있어야 했어요. 그 소리는 입에서 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였는데 입이 참 바쁘게 움직였거든요. 거실에서 오는 빛으로는 코밑으로만 보여서 그 위는 보이지 않았어요. 옷은 교복이었어요. 치마를 입었으니 여자아이겠죠. 소리가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이의 입꼬리도 함께 점점 올라가면서요. 계속 웃는데 중간에 뭐라고 말을 하는 듯 하면서도 웃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그냥 빨리 가위가 끝났으면 하는 바람만 있었어요. 그 시간이 너무 싫었어요. 누나를 위로 최대한 올리고 지나가는 언니를 봤어요. 깨워줘, 살려줘 외치고 싶었어요. 말하지만 입만 아주 천천히 뻥긋거릴 뿐이에요. 누나의 힘이 풀러 다시 그 아이를 봐요. 이걸 1시간 정도 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위 눌릴 땐 드라마가 시작할 때였고 가위가 풀리니 언니가 드라마가 끝났다고 방으로 가려고 하더라고요. 전 그날 좁아터진 언니의 1인용 침대에서 껴서 같이 잤어요. 전 살다 와서 자는 거 너무 싫어하는데 그날따라 언니가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그 뒤로 계속 가위에 눌렸어요. 모습은 안 봤는데 그 희한한 웃음소리는 몇 번 더 들었어요. 엄마가 베개 밑에 칼 넣어보랬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가위 눌린 지 2달 후 언제부터 가위가 안 눌렸어요. 그걸 엄마에게 말했더니 1주 전 우리 집에 하룻밤 자러 오셨을 때 엄마는 거실에서 주무셨어요. 엄마는 어렸을 적 이혼하셨기 때문에 가끔씩 오셔서 자고 가셨어요. 자다가 일어나 보니 구석에 하얀 소복의 여자가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내 딸 괴롭히지 마. 이제 그만 가. 사람을 괴롭혀봤자 득될 게 없으니 빨리 나가라고 그랬대요.
두세 번 말하니 일어나서 문을 통해 나갔대요. 그 말을 들으니 신기하긴 하더군요. 이젠 괴롭힘 안 당하는구나 희열에 잠겨 있는데 웬걸 3달 후부터 다시 가위 시작 할머니 말로는 몸이나 정신이 허약해서 가다가도 귀신들이 장난치고 붙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틈만 나면 가위 눌렸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은 눈 떠보니 벽에 어떤 남자가 웅크리고 매달려 있고 언제는 가위가 아니라 길 가다가 고개를 쏙 내밀고 따라가면 쏙 내밀고 그걸 계속 따라가니 놀자고 하는. 그리고 아빠 방에서 언니하고 같이 잔 적이 있는데 어떤 아이가 옆에서 계속 졸라요. 목소리나 눈빛으로 봐선 초등학교 1학년 이하인 것 같았어요. 배고파, 배고파, 나 배고파. 그래서 전 계속 걸리는 가위에 신물이 나서 말했죠. 아 물론 생각으로요. 아 됐어. 모레 남의 집 와서. 귀찮게 왜 저래. 딴 데 가서 놀아라. 그랬더니 화가 났나 봐요. 배고프다고. 배고파. 하면서 비는 소리가 너무 커서 멍멍해지고 몸의 압박은 점점 심해지고 팔짱을 끼고 잤는데 제 왼쪽 팔을 잡고 엄청 흔드는 바람에 머리도 어지러지. 그래서 다시 착하게 목소리 다운하여 말했어요. 비굴하게요. 구워티 음식이 있으니까 꺼내서 차려 먹어 그랬더니 가위가 싹 풀리더라고요. 무서워서 일어나서 언니 깨우고 같이 간식을 먹었어요. 내가 언니한테 얘기하면서 팔을 잡고 흔들었다고 하려는데 웬걸 팔에 자국이. 제가 팔짱을 껴서 자국이 난 거라고 생각하실까봐 말씀드려요. 제가 팔짱을 껴서 난 거라면 바깥쪽에 내 손가락 안쪽에 한 손가락에 자국이 있어야 해요. 그렇지만 그 자국은 안쪽에 세 손가락에 자국이 나 있어요. 위치가 맞긴 했으나 바깥쪽에 자국, 엄지손가락 자국에 새끼손가락에 자국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자국은 1시간 동안 없어지지 않다가 제가 까먹은 다음 3시간 후에서야 없어져 있었어요. 별로 진하지도 않은 자국이었는데 파란 쪽 살은 살이 많아서 금방 지나면 사라지기 마련인데. 두 번째 이야기, 소파의 귀신. 저희 집은 컴퓨터가 거실에 있습니다. 제 뒤로는 아버지, 어머니 방이 있고 왼쪽 뒤로는 소파가 있습니다. 평소와 같이 밤마다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싸지르고 있던 저는 그날따라 몸이 피곤했죠. 항상 10시가 넘으면 골아떨어지시는 부모님들 때문에 불을 끄고 노트북을 합니다. TV를 간간히 보며 실없이 웃는 저는 행복한 마음을 들고 무서운 글을 씁니다. 그날 허리가 뻐근했던 저는 저만의 허리뼈 소리를 내는 방법으로 좌우로 몸을 비틀어 소리를 냅니다. 좌편으로 몸을 비트는데 소파에 누군가가 한쪽 팔을 볼에 대고 누워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부모님 중 한 분이 잠이 안 오셔서 누워 계신 줄 알고 계속 TV와 노트북을 번갈아 보고 있었죠. 한 10분이 지났을까. 그 일순간 저는 우연히 노트북 시계를 보았습니다. 시계는 12시를 넘기고 있었죠. 평소 10시만 되면 주무시는 부모님들이라 이 시간까지 계실 리 없다고 판단된 저는 고개를 소파 쪽으로 돌렸습니다. 잘못 보았던 것일까요? 소파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몸이 피곤한 터라 잘못 보았겠지 하고 노트북으로 고개를 돌리는 순간 일순간 정말 믿지도 않던 귀신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괴하고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섭게 생긴 그런 얼굴은 제정신에 물리적인 충격을 주었습니다. 여자의 머릿결을 하고 있고 눈은 흰자만 보이고 이마와 볼에는 살이 뜯겨나가 영화나 게임에서 보는 흡사 좀비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일순간 저는 굳은 채로 그 형체가 사라질 때까지 정지화면처럼 있었고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 징그럽고 생각만 하면 지금도 촉각이 곤두섭니다. 그 뒤로 저는 노트북을 큰 방으로 옮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귀신이 존재하는 걸까요? 세 번째 이야기, 살인자의 마지막 한마디. 이태호는 여자를 무척이나 좋아했다. 그는 입에 넣으면 녹을 듯이 연한 참치 대뱃살 초밥도 좋아했는데 초밥을 먹을 때는 항상 일본 전통식 정종을 즐겼다. 먹고 싶을 때면 항상 빌딩 맨 위층에 있는 자신의 방으로 주방장을 불러서 요리를 먹었다. 그래도 되는 이유는 그가 엄청난 능력이 있는 부자였기 때문이다. 이태호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했다. 대부분의 사회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렇듯이 그에게도 두 종류의 삶이 있었다. 첫 번째는 사회적으로 공적인 삶이다. 주로 신문의 경제면은 일주일에 한 번 꼴로 그의 회사나 그의 경제론 같은 것들을 올렸고 또한 TV 프로그램 이렇게 하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에 출연하여
많은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였다. 그가 처음부터 부자였던 건 아니다. 그는 18살의 젊은 나이에 사회생활에 뛰어들었는데 그는 부모도 친척도 없는 고아였다. 하지만 그의 비상한 능력, 즉 머리회전이 남들과는 다르게 빠르다는 장점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으로 주식으로 성공을 하였다. 그리고 그 돈으로 부동산 사업에 뛰어들어서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여 지금의 회사를 세우게 된 것이다. 두 번째는 사적인 삶이다. 어떻게 보면 사적이라는 삶이 사적이 아니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사적인 삶이라고 해도 항상 기자들의 눈에 발각되었으며 사진이 찍혔기 때문이다. 빌딩 맨 위층에 있는 이태호의 엄청난 크기의 집 사진, 여름에 휴가차 가는 으리으리한 별장 사진, 요트 위에서 8등신 미녀들과 찍은 사진, 수십 대의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는 그의 모습 사진 등등. 그는 기자들에게 항상 좋은 기사거리를 제공했다. 그리고 아나운서들과 아름다운 여배우들과의 몇 번의 결혼과 이혼. 이것조차 비판받기보다는 그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두 가지의 삶 이외에도 이태호에게는 마지막 삶, 즉 숨겨진 생활이 있었다. 그의 마지막 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권태였다. 돈, 명예, 여자 등등 가질 수 있는 것이라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지녔지만 그는 이 모든 것에 질려 있었다. 그의 나이는 이제 38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실증 나버렸다. 그는 여자를 원하고 있었다. 수백, 수천 명의 여자가 아니라 단 하나의 여자. 그리고 그 여자와 함께하는 아름답고 평온한 가정. 이것이 이태호가 원하는 삶이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여자, 나를 좋아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해서 만난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는 거였다. 이태호가 좋아해서 만난 여자들은 태호를 좋아해주지 않았다. 그저 돈 많은 쓰레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그 여자를 만나기 전까지 그는 아직 이른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죽기 전까지 원하는 여자를 만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지루해서 가기 귀찮았지만 억지로 갔던 자선 파티에서 그녀를 만났다. 그녀는 배가 불룩 튀어나온 어느 기업의 회장 부인. 마찬가지로 살이 올라있는 국회의원 부인과 더불어 샴페인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이태호는 허겁지겁 그 자리로 달려가서 이미 안면이 있는 두 명의 부인들과 인사를 나눈 뒤 그녀에게 이름을 물었다. 그녀의 이름은 김미영이라고 했다. 그녀에게 악수를 청한 뒤 그녀의 왼쪽 네 번째 손가락에 끼어있는 반지 촉감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개의치 않았다. 그는 원하는 것이라면 무조건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선 파티가 끝날 무렵 태우는 미영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이야기했다. 그는 간단하게 거절당했다. 하지만 태호는 익숙한 좌절과는 달리 다시 열의에 불타서 내일 저녁 데이트를 신청했다. 그녀는 태호의 그런 소년 같은 모습이 귀여워서였는지 살짝 웃으며 그러자고 대답했다. 미영은 고전적인 한국 여성상을 지닌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적당한 키에 적당한 몸매, 윤기가 흐르는 검은색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다. 수수깡같이 마른 몸매에 터질 듯한 가슴, 피가 흐르지 않는 듯한 하얀 피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얼굴을 가지고 있어야지. 남자들이 열광하는 시대다. 이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았지만 충분히 매력적인 자태를 자아냈다. 태호는 미영에게 점점 빠져들었다. 단 하룻밤이었지만 그는 그녀와 대화가 아주 잘 통한다고 생각했다. 크게 웃는 일도 없었고 자신에게 살갑게 대하지도 않았지만 그는 그것이 아주 마음에 들었다. 그날 저녁 태호는 평소와 같이 수수깡같이 마른 몸매에 터질 듯한 가슴, 피가 흐르지 않는 듯한 하얀 피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 젊은 모델을 불렀다. 화끈한 밤을 보내고 싶었으나 미영이 자꾸 생각나서 그는 모델을 침대에 버려둔 채 멍하게 창밖을 바라보며 진토닉 한 잔과 시가 한 대로 외로움을 달랬다. 새벽녘에 간신히 잠을 이룬 태호는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부스스 일어났다. 그리고는 몇 시간을 미영을 생각하며 기다렸다. 이렇게 애가 타기는 난생 처음이었다. 저녁에 그는 심사숙고하여 고르고 고른 람보르기니 스포츠카를 타고 그녀를 데리러 갔다. 그녀는 어느 한적한 장소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아마도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기자들과 집에 남편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았다. 멀리서 보아도 그녀를 그는 단술에 알아차렸다. 역시나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옆자리에 앉은 그녀의 샴푸 향기가 그를 취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저녁을 먹은 뒤 태호는 미영에게 재차 자신의 집으로 갈 것을 제의했다. 하지만 그는 또 거절당했다. 두 번씩이나 거절당한 태호는 무안했지만 주말에 다시 한번 데이트를 신청했다. 그녀는 그 데이트를 또 흔쾌히 받아주었다. 그 데이트가 평생에서 그녀를 볼 수 있는 마지막 데이트였다. 주말에 태호는 미영을 만나서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였다. 식사 후 간단한 와인 한 잔으로 분위기를 잡은 뒤 차를 타고 그녀의 집 근처 공원으로 갔다. 거기서 그는 그녀에게 스킨십을 하려고 하였으나 그것마저 거절당해버렸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여면적은 웃음을 지은 태호는 호주머니에서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반지를 꺼내어 프러포즈를 하였다. 이윽고 그녀는 고개를 흔들었다. 미안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저는 미영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어요. 태호 씨의 마음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3번씩이나 데이트를 한 것도 사실은 이루어지지 말았어야 했어요. 나를 조금이라도 사랑하지 않았나요? 사람을 몇 번 보지도 않고서 어떻게 사랑을 논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계속 보면서 나를 사랑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물론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저는 정훈 씨와 결혼했고 그를 떠날 수가 없어요.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없는 것을 그는 가지고 있나요? 아니요. 그는 그런 것을 가질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를 떠난 나와 결혼할 수 없다는 겁니까? 그가 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에요. 나도 미영 씨가 필요해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렇지 않아요. 태호 씨는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육체와 나의 사랑을 얻고 싶은 거예요. 당신은 나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정훈 씨는 그렇지 못해요. 그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태호는 거의 포기 상태로 그녀에게 마지막 말을 했다. 결국 미영 씨는 그를 떠나서 나에게로 오지 않는다는 말이군요. 당신과 남편 사이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라고 표현하면 되겠군요. 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요. 멋진 말이긴 한데 지금 여기서 쓰일 만한 말은 아닌 것 같네요. 미안해요.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며칠 뒤 태호는 어느 허름한 술집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술을 마시고 있는 사람 2명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메뉴판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던 태호는 종업원을 불러 메뉴판에 X라고 손가락으로 적었다. 종업원은 주위를 살핀 뒤 태호를 데리고 술집 안쪽 방으로 들어갔다. 어떻게 찾아오셨죠? X라는 사람을 찾아왔소. 잠시만 기다리세요. 조금 뒤 털털한 인상의 사내가 머리를 긁적이며 방으로 들어왔다. 피곤하구먼. 당신이 날 찾았소. 그렇습니다. 당신이 그 유명한 X라는 사람이요. 그렇소. 근데 얼굴을 보아하니 당신이 나보다는 훨씬 유명한 사람 같은데. 난 지금 농담할 기분이 아니요. 사람을 한 명 죽이고 싶소. X는 잠시 침묵 뒤 다시 입을 열었다. 이봐 당신 옷 좀 다 벗어봐. 뭐라고요? 당신 몸에 무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지. 그리고 도청장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경찰이 온다면 매우 피곤해지기 때문이지. 태호는 낯뜨거움을 무릅쓰고 나체가 되었다. 남자 앞에서 나체가 되는 것은 매우 기분 나쁜 일이었다. 도청장치는 없고 진짜로 죽이고 싶어서 온 놈이 맞는구먼. 그나저나 당신 몸이 좀 좋습니다. X는 불룩 튀어나온 자신의 배를 쓰다듬으며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자 그럼 이제 이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신상 정보와 돈은 가지고 오셨나요? 그렇소. 여기 사진과 이름 직업 주소. 그리고 착수금은 5천만 원으로 알고 있소. 오, 잘 알고 오셨구먼. 보자. 이름은 박정웅. 직업은 회사원. 뭐 별 볼 일 없는 사내 같은데 왜 죽이려고 하시오? 이유는 묻지 마시고 3일 뒤에 죽여주시오. 여기 1억 5천만 원이요. 죽는 걸 확인한 다음에는 3억을 더 주겠소.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주는 거요? 돈을 많이 주는 만큼 꼭 3일 뒤에 꼭 죽여달라는 말입니다. 3일 뒤에는 연락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소. 그까짓 평범한 사내 하나 죽이는 것쯤이야. 3일 뒤에 당신에게 좋은 소식이 있을 거요. 태호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긴 3일을 보내는 중이었다. 미영이 이틀 뒤에는 해외의 병에 걸린 흑인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러 가고 그보다 더 지난 뒤에는 자신에게 사랑을 주러 올 것이라는 것을 상상하니 아찔했다.
남편이 죽고 나서의 미영의 안타까운 모습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그보다 자신이 훨씬 더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었다. 돈과 육체뿐만 아니라 미영을 생각하는 마음까지. 자신이 훨씬 더 정은보다 낫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자신은 살인자가 아니라고 위로했다. 자신은 의뢰인일 뿐이라고. X는 어느 비가 오는 깊은 밤 한적한 주택가로 들어갔다. 기분이 갑자기 좋아졌다. 왜냐하면 이런 비가 오는 날에는 웬만한 소리도 주위에 잘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리 그가 프로라고는 해도 작은 실수를 할지도 모르는데 오늘은 비가 자신을 도와주었다. 그리고 작은 말로 혼잣말을 했다. 정말 운이 좋은 살인이야. 돈은 돈대로 많이 받고 비도 오고 기분 정말 좋구먼. 꽃노래를 흥얼거리던 그는 주위를 살핀 뒤 몸에 어울리지 않는 점프력으로 어느 집 마당으로 들어갔다. 창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간 그는 서재에 불을 켜진 것을 보고 살금살금 걸어갔다. 정훈이 있는 것을 확인한 뒤 그는 빙그레 웃었다. 박정훈 씨 맞습니까? 당신 누구여? 라는 말을 뱉기도 전에 총알이 그의 몸에 박혔다. 한 발은 왼쪽 가슴에 한 발은 이마 정중앙에 박혔다. 총알은 아름다운 소리를 냈으며 그 소리는 빛 속으로 사라졌다. X는 정훈의 맥박을 짚어보았다. 뛰지 않았다. 그는 정훈의 옆에 오늘도 살인은 힘들었다는 듯이 앉아서 거실 문 쪽을 멍하게 바라보았다. 며칠 뒤 두 사람은 태호가 미영을 데리고 오고 싶어 했던 그 집에서 만났다. 의뢰인과 살인자의 만남이었다. 태호는 매우 초췌한 모습으로 그에게 3억을 건넸다. 나한테 피해가 오는 건 아니겠죠? 물론입니다. 그같이 평범한 사람을 죽이는 것쯤이야. 너무 간단한 일이죠. 목격자 같은 건 없었겠죠? 아, 이 유명하신 분이 일이 신뢰가 없어서야 되겠소. 목격자도 없었고 아주 깔끔하게 죽였어. X는 돈 냄새를 맡으며 가방을 들고 일어났다. 아참, 이런 건 원래 이야기 안 하는데 말이야. 방해받을 뻔한 일은 있었지. 내가 그를 죽이고 나서 말이요. 앉아서 쉬는데 누군가가 거실에서 내가 시체와 함께 있는 걸 보고 말았지. 의뢰인은 형언할 수 없는 표정으로 그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누가? 아, 어떤 여자였어. 검은색 머리카락. 그래요, 그 머리카락 맞아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았지만 충분히 매력적인 자태를 자아내는 여자였어. 살인자는 의뢰인의 긴장한 표정을 보고는 어깨를 툭툭 치고 일어나며 말했다. 아, 걱정할 것 없어야. 내가 그 여자도 쏴 죽여버렸기 때문에 어떠한 목격자는 없어. 이 일은 우리 둘만의 비밀인 거지요. 우리 둘 말고는 아무도 몰라요. 살인자의 마지막 말이 의뢰인의 심장을 관통했다. 그러니깐 우리만 서로 비밀을 지키면 되는 거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네 번째 이야기, 행복한 삶. 나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했다. 나는 뛰어난 미모를 가진 건 아니지만 매력적인 여자였다. 남들이 보면 끌릴 만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매력을 위해 화장을 하고 비싼 옷을 입으면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었으나 난 그런 것을 원한 적이 없다. 그런 것이 행복할 수 있다고 느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남들이 말하는 거액의 돈을 가진 부자가 되거나 권력을 가진 권력자가 되어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다는 말은 아니다. 나는 그저 아침에 따사로운 햇빛이 드는 창가가 있어서 눈을 비비고 일어나 아침을 먹으면서 기분 좋은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집, 그런 삶을 원했다. 이것이 내가 평생 꿈꾸어 오던 행복한 삶이었다. 나의 불행은 어릴 때부터 시작되었다. 아빠는 술주정뱅이에 폭력적이었다. 그런 악몽 같은 날이 계속되던 중 엄마가 병들어 누워버리면서 집안 살림과 남동생을 돌보는 것이 나의 불행의 시작이었다. 아니 애초에 태어난 것이 불행의 시작이라고 말해야 할까. 나는 그때의 삶을 기억하고 싶지 않다. 당신은 IMF 시기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좌절을 겪고 달동네로 이사를 왔고 여기저기서 우는 소리가 귀에 맴돌았다.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은 엄마였지만 아빠가 먼저 세상을 등졌다. 가족보다 술, 친구보다 술, 술로 평생을 살았지만 결국 술이 그를 데리고 가버렸다. 결국 이런 집안 사정으로 남동생은 가출을 해버렸고 엄마와 나는 햇볕조차 들지 않는 지하방으로 이사를 했다. 그렇지만 나는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리려고 최선을 다했다. 사실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리려고 최선을 다한 것도 있었지만 엄마가 가능한 오래 살아 계셔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친척이 보내주는 조그만 생활비로 삶을 영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조금 더 오래 살기를 바랐다. 하지만 엄마는 나에게 미안하고 고맙다는 미소를 띠면서 숨을 거두었다. 그러는 동시에 생활비도 사라졌다. 나는 그때부터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다. 고등학교도 다닐 수 없었고 간신히 고용되어 일했던 음식점에서 먹고 자고 하였다. 나는 나보다 31살이나 많은 호랍이인 음식점 사장이 나보고 같이 살자고 하였을 때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다. 나는 같이 살기로 마음먹고부터는 남편에게 최선을 다할 것을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그리고 실천에 옮겼다. 불행이 끝이 아니었던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병들어 누워버렸고 음식점은 문을 닫아야 했다. 그렇지만 나는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최선을 다했다. 매일 그에게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고 사랑한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남편이 죽고 나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의 아들이 음식점을 판 돈을 모조리 가져가고 그러는 동시에 나의 잠깐 동안 행복한 삶도 사라졌다. 나는 그때부터 또 모든 것을 혼자 힘으로 해결해야 했다. 나는 2명의 병자를 간호한 것을 경험 삼아 병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 나를 고용한 사람들은 내가 진짜 간호원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돈을 줄 수 없다고 미리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였다. 나는 거기에 큰 불만이 없었다. 그저 일에 풀칠만 하기를 원했다. 또다시 나는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곳이 생겼다. 간이 침대나 소파에서 자야 했지만 그런 것조차 나는 감사하게 생각했다. 나는 엄마와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최선을 다했듯이 모든 환자들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최선을 다했다. 환자들이 행복해져야지 오래 살 수 있고 그들이 오래 살아야지 내가 살 곳이 있었기 때문이다. 잠시 동안의 행복은 어느 날 작은 사건으로 또다시 사라지고 말았다. 간호를 하고 있던 할머니의 가족이 병실에 놔둔 금반지가 사라지면서 불행이 시작되었다. 나는 훔치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들은 나를 의심하였다. 오로지 할머니만이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불행하게도 할머니는 몸을 움직일 수 없고 말을 할 수도 없는 전신마비 환자였다. 나는 병원 복도 쪽 계단에서 할머니의 아들에게 심한 추궁을 당했고 몹시 괴로웠다. 그 자리가 편하지 않았기에 나는 탈출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계단으로 뛰어내려갔다. 할머니의 아들은 나를 쫓아서 내려오다가 미끄러져서 계단으로 굴러떨어져서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 그 순간 나는 머리에 총을 맞은 것처럼 멍하니 있었고 이윽고 두려움에 다리가 떨렸고 소리를 질렀다. 누군가가 신고를 했고 나는 경찰서에 가게 되었다. 나는 돈이 없었기에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나에게도 작은 행복이 찾아왔다. 어느 변호사가 나를 무료로 변호해 주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 변호사는 한때는 유명했지만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변호사였다. 이런 말을 하니 내가 나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이었다. 변호사는 나를 열심히 변호했지만 증인이 없다는 관계로 법정에서 나는 살인, 절도의 죄가 있다는 것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나의 무죄에 대해서 밝혀주겠다고 말하며 화난 척을 하면서 판결에 분개했다. 그리고 나의 말을 전적으로 믿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나는 그가 나의 말을 진심으로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궁금증을 품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났다. 그때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났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침에 따사로운 햇빛이 드는 창가가 있어서 눈을 비비고 일어나 아침을 먹으면서 기분 좋은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생겼다. 거기에는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있었다.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고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었으며 사람들과 재미난 농담도 할 수 있었다. 창문에 창살이 있는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나와 같이 사는 사람들은 전부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나는 진심으로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은 처음이었기에 눈물이 왈칵 솟아올랐다. 하지만 나는 이런 행복한 삶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미소를 다시 지었다. 하지만 나의 행복한 삶은 또다시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갑자기 변호사가 찾아와서 법원에서 나의 무죄를 인정하고 풀려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날 그 사건을 본 증인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변호사가 다시 유명세를 타기 위해 증인을 숨겨두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어쨌든 그 일로 인하여 변호사는 다시 유명세를 탔고 나는 덩달아 유명세를 탄 인물이 되었다. 내가 출소하는 날 변호사의 인도 아래 문을 나서는 순간 강렬한 불빛들이 나의 눈을 사로잡았다. 수많은 카메라의 플래시와 너무 많은 말이 나와서
알아들을 수 없는 기자들의 말이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변호사는 나의 손을 번쩍 들면서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승리의 표시로 V자를 그렸다. 나는 두려웠다. 태어나서 처음 맛본 행복한 삶을 잃어버릴까 두려웠다. 그리고 과거의 불행들이 다시 나의 삶으로 들어올까봐 두려웠다. 변호사는 나에게 유명인이 되었으니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였다. 자기와 함께 TV에 출연해 여러 가지 상황, 역전의 법정 판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였다. 나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했다. 나는 남들이 말하는 거액의 돈을 가진 부자가 되거나 권력을 가진 권력자가 되어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다는 말은 아니다. 나는 그저 아침에 따사로운 햇빛이 드는 창가가 있어서 눈을 비비고 일어나 아침을 먹으면서 기분 좋은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집, 그런 삶을 원했다. 이것이 내가 평생 꿈꾸어 오던 행복한 삶이었다. 나는 그가 미웠다. 어느 날 변호사가 나를 불렀을 때 나는 카페에서 그를 만나자고 하였다. 수많은 증인이 있는 가운데 나는 카페에서 미소를 지으며 그를 찔렀다. 나는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바로 내가 꿈꾸었던 행복한 삶을. 5번째 이야기. 최후의 연주. 명주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황량한 다리 위 난간에 걸터앉아 검은 담배 연기를 뿜어댔다. 종민은 피로 얼룩진 바닥을 손으로 한번 훑었다. 아직 죽은 자의 온기가 조금은 남아 있었다. 글쎄, 미치지 않고서야. 그리고 그와 명주를 중심으로 그들의 주위에는 도란, 테이프가 네모나게 경계선을 이루고 있었다. 종민은 앉혔던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명준의 옆에 앉아 담배를 한 같이 집어들어 입에 물었다. 그러자 명준은 그의 담배에 불을 붙여주었다. 목격자는 없답니까? 한밤중인데 무얼. 그렇겠지요. 명준은 낙담한 듯 난간 뒤로 몸을 돌렸다. 그리고 널리 펼쳐져 있는 한강 위로 담뱃재를 훌훌 털었다. 검은 잿가루들이 서로 알량하게 부딪히며 떨어졌다. 자살이라고 봐야겠지요. 그러겠지. 아마도 단순한 교통사고와는 차원이 다르니. 종민은 경계선을 피해 현장을 무심하게 지나쳐가는 자동차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명주는 그런 그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았다. 무슨 생각이라도 하십니까? 그러자 종민은 아직 장초로 남아있는 담배를 바닥에 버리고 지그시 밟았다. 에이, 아깝게. 당최 이해가 되질 않아. 뭐가 말입니까? 피해자 말이야. 대체 왜 그 한밤중에 여기서 바이올린 연주를 하고 있었을까? 명주는 고개를 숙이고 턱을 꿰었다. 그리고 잠시 후 고개를 들며 말했다. 아마도 죽기 전 그의 마지막 예술 행위가 아니었을까요? 예술 행위. 왜?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신만의 예술 감흥에 모든 것을 바치는 것. 그처럼 말이죠. 무의미해. 아니면 그런 걸 수도 있죠. 뭐 사람들이 알아서 자신을 피해 지나쳐 줄 거라고 착각했다던지. 막연해. 그렇군요. 그럼 정말 단순히 자살을 하려 했던 걸까요? 그러자 종민은 그의 질문에 한강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럼 이 길을 선택했겠지. 명주는 남은 꽁초를 손가락으로 튀겨 강으로 날려보냈다. 그럼 무슨 이유였을까요? 글쎄, 곧 알게 되겠지. 예. 명주는 종민의 대답에 그를 멀뚱히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선배의 면심에 잡념이 그득했기 때문이었을까. 그는 그저 찬바람을 맞으며 종민과 함께 나란히 앉아 멍하니 다리 위를 응시했다. 여전히 저들은 그 비참한 여정에 단 한 번의 관심도 내비치지 않은 채 그들의 목적지만을 향해 애써 달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엔 한참 동안 정적이 흐르고 있었다. 따르릉. 그리고 잠시 후 미련케도 그들 사이의 정적을 깬 건 다름 아닌 오리지널 벨소리였다. 왔군. 종민은 그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그는 받아들었다. 그는 통화를 하는 내내 조용했다. 그저 간단한 대답과 물음, 그 외에는 그는 단 한순간의 푸념도 늘어놓지 않았다. 명주는 그런 그를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 알았다. 그는 그렇게 마지막 한마디로 긴 시간의 통화를 마쳤다. 그리고 몸을 일으켰다. 그만 가자. 예.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
하지만 명주는 몸을 일으키지 않았다. 그는 돌아가려는 종민의 손을 붙잡았다. 왜? 무슨 통화였죠? 어. 종민은 다시 난간 위에 걸터앉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다. 너, 여기서 1년 전에 벌어졌던 사고, 기억나냐? 1년 전에요? 그래. 명주는 잠시 턱을 괴었다. 1년 전이라면 이중 추돌 사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 맞아. 그때 아마 승용차가 아주 박살이 났었죠. 반면에 반대편 트럭은 멀쩡했고. 기억하는군. 근데 명주는 고개를 잠시 갸웃했다. 그 사고는 왜요? 종민은 그의 질문에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사고가 왠지 이 사건이랑 관련이 있을 것 같다는 직감이 있었거든. 직감이요? 그래. 자네도 이 생활 오래 하다 보면 대충 알게 될 거야. 어. 그래서 조사를 부탁했지. 이 사건의 피해자와 그때 그 사고와의 무슨 관련성은 없었는지 말이야. 그럼 방금 통화는? 그래. 맞아.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뭐 알아낸 건 있답니까? 안타깝게도 직감이 맞아떨어졌어. 종민은 다시 담배를 입에 물었다. 그는 아무런 쾌락 행위 없이 말을 이어나가기가 힘든 탓인지 불을 붙이고 한참을 뻐끔거리고 나서야 다시 입을 열었다. 그때 그 사고의 사망자 두 모녀. 그 남자의 단 하나뿐인 가족이었다는군. 그리고 종민은 말을 잠시 끊고 담뱃재를 바닥에 털었다. 그들, 이 남자의 공연을 보러 가는 중이었대. 기참하게도. 그리고 어제가 그 1년이 지난 날이었고 명주는 침을 삼켰다. 왠지 모를 바람이 그들을 주위로 더 세차게 불고 있는 듯했다. 종민은 팔로 얼굴을 가리며 다시 말을 이었다. 아마도 남자는 자신의 가족들을 위한 마지막 공연을 펼쳤을 테지. 1년 전 그들이 결국에 듣지 못했던 그의 연주를 말이야. 생각해보니 딱히 무의미하지는 않는 것 같군. 명주는 그의 말을 듣고 나서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남자가 마지막으로 몸을 눕혔던 바닥 위로 올라섰다. 그는 거센 바람을 느끼듯 한강을 바라보며 천천히 양팔을 벌렸다. 종민은 알 수 없는 그의 행동에 그저 묵묵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명주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왠지 들려오는 것 같군요. 이 남자의 최후의 연주가 말이죠. 6번째 이야기 516도로. 제주도에는 제주시와 서귀포를 연결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한라산을 지나는 이 도로는 박통 시절에 만들어졌다더군요. 범죄자들 강제노역으로 만들었다는데 정확한 건 모릅니다. 저희 선배님들 중에 서귀포에 직장이 있어서 제주시에서 출퇴근하시는 선배님이 계신데 516도로로 후배들과 제주시로 퇴근 중이었답니다. 식사를 하고 넘어가는 중이었는지 좀 늦은 시간에 3명이서 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데 516도로가 밤에는 좀 으스스합니다. 등도 거의 없고 나무는 엄청 많거든요. 중간쯤엔가 흰색 계열의 옷을 입은 여성분이 걸어가고 있길래 차를 세워서 같이 타고 가자고 권했답니다. 뒷모습이 좀 이뻐 보였나 봐요. 그리고 어두운 데다가 길도 무서운데 여자 혼자 걸어가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성분이 반응이 없길래 그냥 가는데 운전하는 선배님이 갑자기 차를 엄청난 속도로 운전하더랍니다. 후배들이 왜 그러냐고 그래도 계속 100km 가까운 속도로 운전을 하는데 516도로는 커브가 많아서 과속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그렇게 제주 시내에 와서 차를 세우고 식은땀을 흘리는 선배에게 후배들이 왜 그랬냐고 물으니 선배는 중간에 여자한테 말 걸고 운전하다 뒤를 힐끔 봤는데 여자가 계속 따라오더랍니다. 근데 속도를 낼수록 점점 거리가 가까워지고 미친 듯이 달려오면서 뒷좌석 문을 계속 잡으려 손을 뻗고 달려오는데 제주 시내에 들어올 때까지 계속 보였답니다. 제주도 오시면 516도로 밤에 가보세요. 오싹하실 겁니다.